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립산림과학원 이상준입니다. 앞선 두 개 발표에서 지금 말씀드렸는데 굉장히 재미있는 사례와 여러 가지 어떤 스토리텔링이라든가 굉장히 저도 재밌게 잘 들었는데요. 저는 사실 건축 전공이 아닙니다. 저는 목재 전공이고요. 목재를 계속 연구하고 있는 연구직 공무원으로서 제가 그 연구가 좀 딱딱해서 조금 걱정이 좀 되는데, 우리 그런 말씀들 많이 하시잖아요. 뭐 지금 목조 건축에 대한 이해는 어느 정도 가지고 계신 분들이실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과연 가능할까? 뭐 여러 가지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가능한 것인가? 뭐 여러 가지가 많을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간이 좀 한정적이기 때문에요. 좀 빨리 핵심만 좀 집어드리는 선에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앞선 발표에서도 뭐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만은 이제 목조 건축이 아까 뭐 반가운 말씀으로 이제 인식이 많이 바뀌고 있는 것 같다라고 하는데, 저는 하여튼 제가 느끼기에도 그렇습니다. 제가 뭐 경험이 많지는 않지만 목조 건축 그리고 목재 국산 목재를 많이 이용하고자 하는 연구지구로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드라이브가 걸리고 있고요. 정책 드라이브도 굉장히 많고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당연히 하게도 이제 기후 변화에 따른, 또 요즘에 기후 위기, 기후 비상 사태라고도 표현하고 있는데, 이런 면에서 건물 부분에서의 탄소 중립을 어떻게 실현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에서 목조 건축이 일단 큰 대의를 가지고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요즘 산불 때문에 굉장히 힘들거든요. 예, 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제 그런 속에서 좀 목조 건축이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계속 연구를 하고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팩트 체크를 좀 해보고 싶은데요. 전 세계적으로 봤더니 우리나라 데이터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만 건물 부분에서 한 40% 탄소, 그러니까 이산화탄소 배출을 점유를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저 국토부 사무관님 와 계시지만 지금까지는 사실은 냉난방이라든지 어떤 사용에너지를 줄이는 데 좀 포커싱이 돼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제 이 외국에서의 사례들처럼 좀 우리도 어떤 재료적인 측면 그리고 시공에서의 에너지가 줄여지는 측면, 이런 부분까지도 접근이 돼야 되는데, 다행스럽게도 이제 국토부 녹색 건축화 중심으로 해서 녹색 건축 기본 계획 등에 이제 목조 건축도 반영이 됐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도 이제 계속적으로 드라이브가 걸릴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고, 해외 사례는 제가 이제 자주 보여드리는 그림인데요. 요거는 뭐 아시는 분 많으실 텐데, 지금 현재는 가장 높이 올라간 건축물이 25층 87m입니다. 그래서 헐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아직도 제가 25층 주상복합 아파트가 미국에 있다라고 하는 거고, 한 2009년에 영국부터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목조 아파트 등 공동주택이 이미 선진국을 중심으로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디테일들은 어떤 공법들이 개발이 되고 첨단 공학 목재들이 개발이 되고 하는 부분들이 이제 기술적인 어떤 그런 축적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가고 있고, 이것이 각국에서 이루어야만 하는 탄소 중립과 맞물리면서 이렇게 많은 건물들이 지금 들어서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서, 한마디로 고층 목조 건축을 경쟁적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실상을 보시면 인식면에서나 아니면 우리 건설 수준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그런 이제 목조 건축이 지금 너무 저변이 아직 안 돼 있다. 그러면 어떤 부분이 문제일 것이냐, 기술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저의 숙제입니다. 네, 이런 건 좀 간단하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네, 요거는 잠깐 짚어드리고 싶은 것은, 그래서 건설 과정,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건축물을 사용하는 단계에서의 제로 에너지 건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잘 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데, 건설 과정, 그러니까 자재 생산이라든가 시공 과정에서의 온실가스 배출량, 이 목재가 현저히 낮거나 오히려 탄소를 저장하는, 여기 보시면 숫자가 오히려 -9로 이렇게 나오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팩트입니다. 팩트이기 때문에 많이 도입돼야 함은 자명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퀘스천을 드리고 싶은데요. 왜 지어야 하는가는 지금 어느 정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요. 그렇다면 과연 지을 수 있는 것인가? 이런 기술적인 부분에서나 제도적인 부분에서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핵심 위주로 간단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목조 건축이라고 하면 다 보시는 시각이 다르신 것 같아요. 아까 앞선 두 개의 발표에서 재미있는 사례를 보셨지만 조금 어르신들은 한옥 생각하시는 것 같고요. 조금 이제 세대에 따라서나 아니면 여러 가지 보시는 시각이 다르신데, 기존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존에 저희 대부분 국내에 있는 건 다 경골 목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의 대부분이. 그런데 이제 지금 이런 기둥보라든가 CLT 등 첨단 공업재가 개발이 되면서 여러 가지 대형화도 일어나고 있는 중이고, 일부 특수하게 이렇게 트러스 구조라든지 목조 교량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트러스 구조를 활용해 가지고 하는 그런 어떤 여러 가지 공법들이 있습니다.
경골목 구조는 주로 펜션이라든가 아니면 세컨하우스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국내에 가장 많이 지금 있는 거고요. 한옥을 비롯한 기둥보 구조. 그래서 저희 이제 초창기에 그러니까 목조에 대한 인식이 지금보다 굉장히 없었을 때 2006년부터 해가지고 테스트하우스를 계속 한국형 목조 건축에 어떻게 가야 될 것이냐, 그 전까지는 계속 북미식의 어떤 경골목 구조 2x4 공법을 하는 것을 그냥 갖다 썼는데, 그게 아니라 한국형은 무엇이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한옥 냄새와 같이 적절히 도입해서 표준화 주택을 만드는 어떤 시도들을 2011년도까지 했었습니다. 네, 통나무 집도 중목구조라고 볼 수 있고요. CLT라는 재료가 개발이 되면서 앞서 말씀드린 그 어떤 고층 목조 건축의 경쟁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요게 이제 초창기에 CLT가 국내에서 이제 지금 한 4개 업체 정도에서 CLT가 생산이 되거든요. 그럴 때는 한 번도 안 해봤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조잡하고 뭐 그래 보이지만, 당시에는 목업으로서 과연 이걸 어떻게 어셈블을 하고 할 것이냐라는 부분이 뭐 어떤 지어보지 않아서 몰랐던 사실들이 많았기 때문에요. 이런 노력도 해서 지금 한그림 목조관이라는 건물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건물도 저희가 축지어 실현한 바가 있습니다. 네, 트러스 구조입니다. 제가 알기로 요게 요 트러스 구조가 이제 일본식 트러스 구조, 옛날 구조인데 저희 과학원 내에 있는 산림과학관에 있는 게 1998, 9년 정도에 만들어진 게 있거든요. 굉장히 오래됐죠. 지금까지도 아주 건강하게 잘 있습니다. 건물은. 여기 아까 말씀드린 목조 교량입니다. 그 골프장 한번 가보고 양양에 가보고 싶은데 그 양양 미천골 휴양림에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은 어떤 의미에 대한 내용이니까 간단히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좀 저희는 그 어떤 정량적인 수치를 내드려야 되잖아요. 그럼 뭐 환경이 좋아, 그러면 숫자적으로 어느 정도 좋아라는 것을 내드리기 위해서 탄소 중립 기여도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 19평 기준에서 작은 목조주택을 한 동을 지었다면 과연 탄소가 얼마 정도 저장이 되고 RC조나 철골조로 졌을 때보다 어느 정도의 대체 효과가 있을지에 대해서 정량화한 연구들이 많이 있고요. 최근에는 어떤 이렇게 구조를 바꿨을 때, 그리고 외벽 재료를 목재로 바꿨을 때 이런 대체량들에 대해서 저희가 정량적인 데이터들을 계속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정말 반가운 일입니다. 녹색 건축물 기본 계획에 아예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목조 건축물 확산 기반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이제 드라이브가 걸렸기 때문에 앞으로 인식이 점점 더 바뀌고 좀 어떤 저 꼭 해야만 하는 의무 조항도 좀 늘어나지 않을까, 이런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 원 중심으로 해서 지금까지 했던 연구 결과의 핵심을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그 뭐 여기 다 건축 관계하시는 분들이시기 때문에 워낙 잘 아시지만, 뭐 종합 백화점이라고 하던가요? 굉장히 많은 기술들과 고민들이 필요한 것이 이제 건축물 하나 지을 때 들어가는 부분일 텐데, 그 부분을 설계, 재료, 성능, 시공 요 부분에서 과연 우리의 기술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제가 뭐 한 20년 있으면서 느꼈던 바를 한번 정리해 본 거고요. 설계 부분에서의 건축 부분, 구조 부분, 재료에서의 어떤 공학 목재, 접합 철물 부분, 성능은 많죠. 내진 내화, 차음, 에너지, 단열, 기밀 여러 가지 많을 텐데 그런 부분, 그리고 시공 부분이 요게 이제 절대적인 수치는 아니고요. 그냥 상대적으로 봤을 때 한 50 정도 되는 거 좀 덜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앞으로 갈 길이 100이라 그러면 이제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해야 되겠지만, 지금 50인 것만 좀 말씀을 드리면 접합 철물 같은 것들은 지금 국산화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뭐 많이 이제 사례도 늘려야 되고, 그런 업계들의 어떤 그 산업계의 부흥도 좀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내진내와 차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있는데, 뭐 최근에 하여튼 차음에 좀 괄목할 만한 성과는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고, 요 공업화 시공 부분이 또 50%거든요. 이 부분은 안 지어봐서 모르는 게 많습니다. 아까 뭐 목조 아파트도 지을 수는 있게 됐습니다. 제도상. 그렇지만 안 지어봐서 모르는 게 있기 때문에 올해 중에 3층 정도 목업 좀 그 축조 실현을 좀 해보리라 그런 생각도 하고 있고, 네, 지금 아까 앞선 발표에서 여러 가지 시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모아서 저희가 정리 좀 할 필요도 있을 것 같고요. 많이 배우는 생각을 갖고 저도 임하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습니다. 제도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화재 안전, 구조 안전, 주거 편의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겠는데요. 뭐 강론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만, 웬만한 거는 되어 있다. 기술적으로 되어 있다. 기술이 안 돼서 못하는 건 아니다. 그것 중에 가장 큰 두 가지가 20년도 말에 목조 건축의 높이, 면적,
면적 제한이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높게 지을 수 있습니다. 20층, 30층도 지을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 사실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꼭 짚어드리고 싶었고요. 그 다음에 목조 아파트는 불가했습니다. 잘 아시지만 건축법이 있고 30세대 이상은 주택법 적용을 받기 때문에 그 층간 차음에 대한 인정이 안 됐어서 못 졌었는데 작년 7월에 그 주택 건설 기준 규정 우리 오윤택 사무관님도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개정이 돼서 목조 바닥도 적용이 가능해서 현재로는 목조 아파트도 지을 수는 있게 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목조 건축 대전이죠. 대한민국 목조 건축 대전에 참 좋은 것들이 많은데 좋은 자료들이 많습니다. 저희 과학원에서도 많은 자료들을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뜻은 뭐냐면 오늘은 설계나 이렇게 관심 가지신 분들이 더 많으실 것 같기도 한데요. 목조로 구조 설계 가능해 아직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런 분들에게 안내를 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사례집이라든지 작품집이라든지 아니면 표준 설계도를 개발해서 보급해 드린다든지 그런 것들을 하고 있어서 뭐 저한테 연락 주셔도 좋고 저희 산림과학원 홈페이지 한번 들어오셔갖고 연구 자료 찾아보셔도 다양한 지금 아이디어가 가지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설계가 가능해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웬만한 자료는 있으니까 찾아보시고 없으시면 저한테 연락 주시면 친절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예를 들자면 이렇습니다. KDS의 목구조, 중목구조 편이 있고요. 저희가 계속 집필진으로서 지금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건축 그때 지진이 났을 때인데 어떤 그때도 목구조가 한번 한번 편찬이 됐었고요. 이 재료에 대해서는 여기 계신 분들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 구조용 집성재는 이제 국내 생산 업체가 한 10개 이상이 됐습니다. 이제 요게 이제 CLT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직은 굉장히 단가가 해외에 비하면 두세 배 높습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국내에서도 이제 생산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LVA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첨단 공학 목재들이 있기 때문에 이 아이디어를 구현하실 때 다양한 공학 목재가 있음을 생각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를 들자면 이런 식으로 KS라든가 목재 제품 15개에 대해서 고시를 운영하면서 품질 표시 의무화를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KS 산업 표준으로 침엽수 구조용재 이게 이제 제제목이거든요. 이 제제목을 가지고 집성재나 CLT를 만들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한 허용 응력이라든지 구조 설계가 가능하도록 다 지금 되어 있다. 지금 보시면 구조용 집성재, 구조용 지표 집성판에 대한 KS도 다 지금 열람이 가능하십니다. 네, 그냥 쭉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꼭 자랑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좀 안타까운 일이지만 저희가 목재 수입량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거의 지금 자금률이 20%가 안 됩니다. 그 이유가 많을 텐데요. 여기 계신 분들도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나무를 베면 환경 파괴 아니냐. 라고 하는 인식이 많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도 탄소 중립을 진짜 잘 하려면 좀 오래된 나무는 베어주고 거기에 새로운 나무를 심어서 이렇게 순환 구조를 이루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인식이 없고 그다음에 임도가 잘 닦여져 있지 않아서 끌어내릴 때 경제성이 좀 떨어집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국산 공학 목재가 아직 가격 경쟁력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목조 건축에 활용이 되는 OSB라든지 여러 가지 수많은 재료들이 있는데 그런 재료들이 다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그게 추정컨대 한 연간 7조 정도 나가는 걸로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국산화하는 기술 개발을 통해서 이렇게 예를 들자면 OSB를 SPB를 저희가 국산 목재를 가지고 개발을 해서 이제 물론 경제성이 담보가 돼야 되겠지만 이거는 지금 현재 잘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건협이지만 목조건축협회라든가 동아기업이라든가 이렇게 기업이랑 협업 실증해서 지금 이렇게 실제 그리고 지금 요거 보시면 자이가이스트라고 GS건설 회사가 있는데 모듈러 목조주택을 지금 많이 보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개발한 어떤 재료들이 들어가서 국산 재료들이 많이 사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요. 목조주택 하면은 맨날 나오는 얘기입니다. 화재입니다. 화재. 그래서 좀 먼저 팩트를 좀 말씀을 드리면 목조 건축이라고 해서 특별한 어떤 규정을 받는 것이 아니고요. 건축물의 피난 방화 구조 등에 관한 규칙에 의해서 모든 목조, 왈시조, 뭐 무슨 철골조 모든 건축물이 4층까지는 1시간, 12층까지는 2시간, 13층 이상 됐을 때는 3시간 동안 탔을 때 무너지지 않고 버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내화 구조 설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나무는 타는 재료가 맞습니다.
물론 가연성 재료가 맞지만 불에 타지만 이 타는 시간, 그러니까 두 가지 개념으로 이제 요 뒷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무가 타는데 그러면 화재 났을 때 어떻게 되는 거야?라고 했을 때 두 가지 방법으로 화재를 내화 설계를 하거든요. 첫 번째가 아까 보여드렸던 그 뭐 CLT라든가 집성제 같은 것이 두껍잖아요. 그냥 불에 노출됐다고 해서 확 타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탄화층이 생깁니다. 지금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타고 남은 부분이 있죠. 2시간 타더라도 얼마 몇 센치가 안 타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그 남은 잔존 면적을 가지고 구조 설계를 해서 하고 그 뒤에 그러니까 붙이든지 덧대서 그 부분이 탄화 시간을 벌어주는 그런 식으로 해갖고 내화 설계를 하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경골목 구조 같으면 제재목이기 때문에 두께가 얇습니다. 그런 부분은 시스템적으로 석고보드를 대든지 불연 재료를 대거나 난연 처리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내화 설계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방법론들이 정립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기둥이라든가 보라든가 어떤 이런 바닥 벽체 각종 종류에 대해서 지금 현재로는 요 구조용 집성제는 3시간 내화 표준 구조까지 인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인즉슨 3시간 이상이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13층 이상이 가능하잖아요. 이런 게 인정이 받아가지고 2020년 말에 이제 그 규모 제한이 폐지가 된 것입니다. 네,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건축물의 구조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의해서 요 말을 좀 읽어보면 고성능 목조 자재 개발 등으로 대형 목조 건축이 가능해짐에 따라 목구조 건축물의 규모 제한을 폐지하여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우수한 친환경 목조 건축을 활성화하려는 것임이 법 개정 취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기술 개발을 하고 그걸 통해서 지금 못하는 것들, 제도적으로 막혀 있는 것들을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조금 한 부분인데 그 국내 주거용 건축물 보면요, 저도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아시죠? 아파트에 살고 있지만 아파트 공화국이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양한 어떤 주거 다변화도 필요하고 탄소 중립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작년 이거 죄송합니다. 2024년인데요. 그 보면 목조의 비율이 6.2% 동수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한 연간 한 2016년 정도에 14,000동 정도까지 지어지다가 지금 약간 하향세라서 한 7,000 정도 지어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게 한 6.2%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단독 주택이 7동 지어지면 그 중에 한 동이 목조 주택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대충 맞으시거든요. 그런데 연면적으로 보면 1%도 안 됩니다. 이건 뭐냐면 대부분 다 조그만 소형 주택을 단독 주택을 짓는 게 목조 주택이 지금 거의 대부분 우리나라의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해서는 당연히 저희 산림청이나 과학원에서는 목재를 국산 목재를 많이 이용해야지만 자국산 목재를 이용해야지만 되는데 그러려면은 건축물도 좀 크게 짓고 많이 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파트에 접근을 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기존에는 주택 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있어서 그 여기 딱 박혀 있었습니다. 콘크리트 210mm 이상 치게 돼 있었습니다. 콘크리트 210을 치고 거기 목재로 치장하는 수밖에는 없었던 건데 구조를 재를 활용할 수 있는 CLT라든가 이런 것이 개발이 됐기 때문에 목재를 맨슬라브로 주요로 부재로 쓰고 다른 건축 자재들을 하이브리드해서 층간소음 성능이 만족될 수 있다면 이 규정을 바꿔주세요라고 저희가 계속 요청드려서 지금 작년 7월에 개정이 된 것입니다. 이런 질문에서 시작을 했던 것이죠. 네, 아까 말씀드렸던 그 상황이고요. 49데시벨이라는 숫자가 있습니다. 이 49데시벨이라는 숫자도 중량 충격음을 의무 규정으로, 그러니까 중량 충격음이 이제 쿵쿵 하는 소리거든요. 어린아이가 침대 소파라든 데서 이렇게 뛰어내렸을 때 나는 저주파 대역의 신호인데 그거를 막아주는 게 49데시벨이라는 의무입니다. 이거는 권장 조항이 아니고. 그래서 그걸 맞추기가 굉장히 기술적으로 목조가 어려웠었고요. 또 하나는 RC조는 좀 목재보다 보통 한 5배, 6배가 무겁거든요. 그래서 좀 맞추기가 쉬운데 목조는 쉽지는 않았었는데 그걸 기술 개발을 해서 저희가 맞춰 나갔던 겁니다. 소리는 여기서 안 나올 것 같아서 얘가 이제 볼드랍이라고 그래서 쿵쿵 소리를 내면서 여기서 울림이 밑에 층에서 저희가 마이크를 대고 요 마이크를 대고 수음을 해가지고 측정을 하는 국제 표준에 맞춰 측정을 했고요. 너무 디테일하게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실험을 했다.
그 단일 바닥만으로는 안 되니까 실제 이런 규모의 작지만 목급 시험동을 축조를 해서 여기서 다양한 구성 상세, 그러니까 뭐 건축 자재 여러 가지 완충제라든지 재진제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재료들을 써서 성능 검증을 지속적으로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49데시벨을 맞춰야 되는데 그 안에 여러 가지 디테일들을 개발이 됐고요. 이런 것들이 인정이 돼서 이제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이 되게 이르렀습니다. 지금 이게 소리를 들어보시면 확실히 좋으신데요. 오늘 PDF 버전이라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고, 네, 그래서 이것도 좀 읽어보겠습니다. 목재를 활용한 친환경 건축 활성화를 위해서 콘크리트 블라블라인데 층간바닥 대상에서 목구조를 이용한 공동주택은 제외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게 이제 가장 큰 걸림돌이었었습니다. 목조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데 있어서 이 부분이 이제 그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안 지어봤기 때문에 모르는 게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이런 결구부터 뭐부터 해서 다 지금 아까 건축사님들이 뭐 좋은 사례를 말씀 주셨는데요. 그러니까 그 특정 사례에 대해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는 맞지만 어느 정도의 표준화된 기술은 정립이 되어 있어야 하는 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제공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요. 지금 그래서 작년에 그렸던 그림인데 5구 타입, 84 타입 해가지고 목조 아파트의 평면은 어떻게 가져가야 하는 것인지, 국내에는 목조 아파트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목조 아파트를 이렇게 꼭 지세요는 아니지만 어떻게 졌으면 좋겠다라는 걸 저희가 이렇게 제안을 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지금 근데 이제 많은 저희 건축음향 전문가분들이나 이렇게 서베이를 해보면 목조 아파트라고 해서 너무 평면이 다르면 저만 해도 이제 목조 아파트의 어떤 문화가 익숙하기 때문에 너무 달라지면 안 될 것 같다는 게 중론이시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이제 비슷한 타입이기는 한데 여기에 이제 요거 같으면 이제 CLT를 이용한 것이고 여기 이제 무량판 구조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평면들도 개발을 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험 시설도 없습니다. 지금 사전 인정제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런 일본이나 캐나다 사례처럼 어떤 그 시험동도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험동을 건립하기 위한 노력도 하고 있고, 그래서 청사진을 좀 제시를 하고 싶은 거예요. 저희가 좀 크고 멋지고 랜드마크가 되는 건물을 좀 많이 짓고 싶은데 그런 어떤 그 우리의 건설 수준을 생각했을 때 일단 아시아 최고는 가자라고 하는, 꼭 이렇게 짓자라는 뜻은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우드 플러스 타워라고 해서 이런 청사진도 한 15층짜리를 제시를 한 바도 있고요. 그다음에 목재를 연구하는 니들부터 그럼 목조화를 해라 이런 말씀들도 많이 하셔가지고 이렇게 단계별로 해서 2030 몇 년 정도까지 해서 지금 여기 아까 말씀 주셨는데 네 이거 이제 심사위원께서 설계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작은 규모든 큰 규모든 많은 목조 사례가 확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계산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동대문 어떤 그 도서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 사례들이 생기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그러면 이렇게 졌을 때 환경적인 이점을 어떻게 내가 어필해야 됩니까? 라는 그런 질문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그러면 규모가 어떻고 공법이 뭡니까? 그러면 탄소 저장량, 탄소 대체량이 얼마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좀 반가운 것은 LH에서 아주 본격적으로 탄소 중립단지 구현을 위한 LH 아파트 목조화 방안 기획 연구도 굉장히 성공적으로 하신 걸로 알고 있고 올해도 또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GH라든지 지금 뭔가 어떤 그 PC 공법에 대한 어떤 대안으로서의 모듈러로서의 공법의 대안으로서의 목조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부분이 굉장히 반가운 일이고요. 저희도 계속 협업을 해서 지금 재밌는 걸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